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초 투자 강의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관련 개념들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관련 카테고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관련 카테고리,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관련 카테고리, 네 번째는 재무 관련 카테고리, 마지막으로 5번째는 차트 관련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경제 관련 개념에서는 경제 관련해서는 GDP,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여기 적어놓은 것들 외에도 경기순환주기나 내지는 수출, 내수 그리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나 아니면 경제 관련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한 번에 다룬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넣음으로써 더 투자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개념 4가지 GDP,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마지막으로 환율 이 4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뉴스나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올해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3%가 올랐니, 2%가 올랐니, 내지는 GDP 성장이 침체됐니,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GDP의 정의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생산과 소득의 흐름을 1년 또는 한 분기 단위로 추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생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해당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로 측정한다 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은 현대차가 새롭게 신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되나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가 매매가 되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차는 오케이, 중고차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GDP는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므로 물량, 즉 몇 개의 수량 요인과 물가, 가격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이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명목 GDP는 물가 요인을 포함한 GDP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 GDP는 물가 요인을 제거해서 작년 대비 양적으로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GDP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GDP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는 2000년 1월호 경기 현황 조사에서 20세기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다. 한 국가의 경제 흐름이나 경제 수준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GDP가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라고 제기하면서 2008년 1월에 이제 그러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보다 더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단순히 경기의 양과 가격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질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새로운 시각도 제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트는 GDP랑 시가총액,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합산을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가격, 즉 이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시장에서 매겨지고 있는 주가를 의미하게 되고요. 시가총액을 토탈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의 주식 전부, 즉 그 회사 전체를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GDP와 시가총액의 비교를 나타내는 게 이 차트가 지금 2005년 1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각의 밴드는 맨 밑에 밴드는 GDP의 0.55배, 즉 55% 수준, 주황색 밴드는 GDP의 70% 수준, 그리고 그 위에는 GDP의 85% 수준, 노란 선은 GDP의 1배, 딱 GDP 수준,
그리고 맨 위에 것은 GDP의 1.15배, 즉 GDP의 115%, 15%를 더 얹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GDP 한 배 대비 많이 밑으로 처져 있고 0.55, 즉 55% 수준을 바닥으로 해서 지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지를 0.55% 수준에서 받았었는데요. 이를 돌이켜보면 2005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GDP 수준 대비해서 이 정도 밑으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면서 가격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2007년도 고점을 달성했을 당시에는 11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11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거는 GDP가 발표되는 시간과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시간 오차가 생긴다는 건데요. 시가총액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반면에 GDP는 그 다음에 5월경 정도 되어야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 한 년도씩 수년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GDP는 전년도씩 하나씩 미뤄져 있는 GDP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고평가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러한 흐름, 즉 시장이 고평가냐 저평가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GDP 대비 몇 배수에 위치하고 있느냐로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방식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반드시 한 배 수준 내지는 뭐 1.15배 내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0.55배 이거를 바닥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식으로 고정된 값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구조, 그리고 경제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건 등에 따라서 해당의 수준이 적정하다 내지는 해당의 수준이 과거엔 적정했지만 지금은 저평가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금융위기 때는 0.55배를 바닥으로 봤지만 그 이후에 형성된 것은 0.85배, 즉 85% 수준이 바닥권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미쳐볼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측정도 기업과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이 주식에 과감한 베팅을 할 때인지, 아니면 일부 베팅을 하면서 현금이나 안정성 자산에 일부 비중을 두어야 할 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룰 개념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의 증가와 가격의 인상, 그러니까 비용의 인상, 그리고 수요의 이동 또는 공공요금의 인상 또는 생산성의 악화, 저생산성 등의 이유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즉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가의 상승, 이는 같은 표현으로 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 즉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은행 예금은 과연 안전한 자산인가? 만약에 은행 예금이 2%, 1% 수준을 주는데 인플레이션이 3% 또는 2%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커버하지 못하는 은행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한 해 한 해 그리고 10년, 20년의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이 계속 감소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또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의 돈의 그 절대 수치가 변동하진 않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준, 즉 돈의 값어치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넣음으로써 계속 깎아먹는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도 인플레이션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반드시 안전자산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를 같이, 이자율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돈을 깎아먹고 있는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금리는 자금이, 그러니까 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투자에 있어서는 무게중심, 중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투자를 할 때 이것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 향후에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며 그 벌어들이는 돈의 현재 가치, 즉 1년 뒤에 10,000원을 벌고 2년 뒤에 20,000원을 벌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 그걸 현재로 그냥 합산해서 30,000원 가치가 있다 라고 보지 않고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 수준이니 1년 뒤에 벌어들일 돈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금리만큼 할인이 되고 2년 뒤 건보다 더 할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인을 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금리에 따라서 가치의 계산이 보다 낮아질 수도 또는 보다 높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는 어떠한 투자가 있을 때 그 투자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으로서 중력처럼 더 끌어당기기도 하고 더 밀어낼 수도 있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다시 한번 써놨지만 투자 가치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달해오는 비용 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조달해오는 비용에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는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등의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여담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춰버리면서 돈을 풀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인 압박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간의 경기가 어려워졌다가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은 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현금 흐름 그리고 할인율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금리는 이 할인율을 높여줌으로써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현금 흐름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시점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관련 개념에서는 마지막 꼭지인 환율을 다루게 되는데요. 환율은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 다니실 때 달러를 환전하고 유로를 환전하고 또는 태국 바트를 환전하고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 환율인데요. 그 환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인플레이션 수준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되고요. 이 결정 요소로서 결국은 외국 돈을 살 때 한국 사람이 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원화 가격 이것이 한국 기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율은 선호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데 1,100원으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10%가 오른 것이 되고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은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는데 1달러를 사는데 1,100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고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약간의 위험자산 신흥국 개념이고요. 미국은 선진국 안전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원화자산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단순히 그냥 올라갔네 내려갔네 우리나라가 힘들어졌네 좋아졌네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는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외국 자금의 국내 투자 결정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환율도 차트로 놓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0%, 20%, 30%의 수익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환율이 쌀 때, 비쌀 때
쌀 때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릴 때 자금의 이동을 나타내는 특성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주식 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율에 의해서 까먹게 되거나 내지는 환율에 의해서 수익을 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큰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요소 중 하나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파란색은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이고요. 빨간색은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폭락을 했을 때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확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식의 흐름을 관찰해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환율의 흐름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환차익이나 내지는 자금 투자의 손실을 환이익으로 해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개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과 달러 자산으로서의 투자, 이 둘을 적절히 배분하게 될 경우는 해지 효과와 자산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관련 개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별 분류는 상품별 분류와 국가별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품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선물 옵션, 원자재, 외환, 미술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분류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간단하게 꼭지도를 분류하면 주식은 기업이 본인의 자본 계정, 즉 기업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서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권리와 돈 회수받을 것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보통 건물, 아파트, 땅 등의 자산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선물은 특정한 자산이 미래에 그러니까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이후에 얼마의 가격으로 산다, 판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옵션의 경우는 살 권리,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사겠다, 팔겠다를 정했다면 옵션은 살 권리와 팔 권리를 한 번 더 분해해서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자든 매도자든 의무 이행 개념이 붙는다라고 본다면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자는 의무 이행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매수한데 들인 돈까지만 손해를 보게 되지만 매도자는 의무 이행을 끌어안게 됨으로써 책임을 더 크게 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선물을 권리와 의무 이행으로 분해해서 옵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금, 원유, 대두, 뭐 그 외에도 뭐 알루미늄 등등의 뭐 이런 여러 원자재들을 선물, 일종의 선물이나 현물로 해가지고 가격을 해서 거래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외환은 앞서 말씀드린 뭐 달러, 원화, 바트화, 유로화, 엔화 등의 외환, 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은 이제 뭐 그림들 또는 뭐 설치 예술 작품들 등을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분류로는 한국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 시장으로서는 이 두 개의 시장을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시가총액 산출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고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코스닥보다는 한 등급 위의 시장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장으로서 한창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싶거나 벤처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만 그냥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입증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허들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이 세 가지는 미국의 3대 지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사에서 만든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가격 평균 방식으로 산출을 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곳에서 미국 대표 500개 기업으로 해서 선정해서 산출하는 지수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의 롤모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벤처 기술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홍콩, 그러니까 상해 지수와 홍콩의 항생 지수 등은 이제 중국 시장을 대변하는 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본, 그리고 유로스탁스는 유로의 12개 국가에서 우량주들을 뽑아내서 지수화 시켜놓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닥스는 독일, 그리고 FTSE는 영국 지수다 해서 세계 각국의 지수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지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단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놓은 것이고, 주로 미국, 최근 들어서 중국 등을 주로 보고 경기나 이쪽 관련해서 유로나 일본 등도 참고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내에서 분류하는 방식은 업종별 분류로는 IT, 의약품, 건설, 통신 등등등, 지금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지만 이 이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있고요. 해당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에서 분류하는 업종도 있고, FM 가이드나 이런 금융정보업체에서 정리하는 업종 분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의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나 다음 금융, 다음 증권 이런 데 들어가셔서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신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섹터별 분류는 이 업종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섹터, 또는 몇 개 업종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의 섹터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5G, 중국 소비재, 자율주행, 지배구조 개선 등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과 글로벌 이슈 또는 국내 이슈 등 몇 가지의 이슈 또는 시장이나 경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걸리는 테마 등등으로 섹터가 분류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크기별 분류로는 이제 시가총액, 앞서 설명드렸던 시가총액 크기별로 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